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국민 면역이 떨어지는 겨울 초입에 유행이 커질 수 있어서 방역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급성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후유증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층이면서도 가장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이번 4D 낸드 플래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오는 5일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4개월 반에 걸쳐 비행해 달 궤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나비 형태로 돌아서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건데 다누리의 비행 궤적과 원리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두개골과 혈관을 공유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의료진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쌍둥이 두개골 전자지도로 수개월 동안의 예행 연습 끝에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면역이 떨어질 겨울 입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유행 증가 추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행 정점 규모나 시기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75 향방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되지 못하고 끝나면 이번 유행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점을 이룬 뒤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국민 면역이 골고루 떨어지는 이번 겨울 입구에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겨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소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와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9천여 곳까지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000개소 확보가 목표인 원스톱 진료기관이 2일 기준으로 9,314개소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찾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안내받거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2개소의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8.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득층은 3.2%포인트, 고소득층은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감소율을 전체 실직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은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고 중소득층은 3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과 여성의 직장 유지율은 각각 4.3%포인트, 3.5%포인트 떨어져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혈액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혈전증을 비롯해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후유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1살 연모 씨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발목 아래가 온통 검붉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혈전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 2차례에 걸쳐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인 당뇨도 없으세요. 2차례나 이제 절단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너무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좀 기억을 잘 못하시고. 연 씨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 폐렴하고 혈전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 기간 일주일에 해당하는 코로나 직접 치료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코로나19 감염이 혈전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국내외 학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혈전 관련이나 아니면은 심내혈관계 질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혈전증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에 따라 두통과 발열,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임상 증상을 대표적인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엔 혈전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전증은 이상 반응이거든요. 그게 후유증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만큼 뇌졸중이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 등 여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후유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김밥과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 대상입니다. 위생 취급 기준과 원료 보관 기준을 지키는지, 또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 무표시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연중 8월에 냉방기기 화재와 벌집 제거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가 모두 368건으로 집계됐는데 월별로 8월에 100건, 7월에 97건이 발생해 7, 8월 사고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서울 시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3만 7천여 건이었는데 월별로 분석했더니 8월이 1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무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발생하는 8월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는 발사 4일 만에 달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발사가 예정된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는 무려 4개월 반 동안이나 비행을 해서 달 궤도로 갈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직선으로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는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비행합니다. 직선으로 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 형태로 빙빙 돌아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누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 달까지 가는 이유는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어나면서 연료 소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다누리는 우선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1까지 갑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 지점까지 간 뒤 지구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구로 향한 뒤 달로 비행합니다. 그러면서는 태양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라그란지안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갈 때는 태양 중력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올 때는 다시 지구 중력을 이용하고. 이 방식은 무인달 탐사에서는 쓰이지만 유인달 탐사에서는 통상 쓰지 않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발사된 나사의 달 궤도 큐브 위성도 다누리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을 성공한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은 수개월 동안 가상현실 공간에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3살 배기 샴쌍둥이 아서와 베르나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두개골과 혈관을 공유하는 샴쌍둥이입니다. 2018년 브라질 북부 프라이마주에서 태어난 후 병원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Nossa, nesse dia eu fiquei tão desesperada porque eu não aceitava aquele diagnóstico, né?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은 33시간 동안 진행된 2차례 수술 포함해 모두 7번에 걸친 고난도 수술 끝에 분리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100명은 성공을 확인하고 환호했습니다. Eu fui conversar com ela. Eu falei assim, Adriele, eu acredito que nós, talvez a gente seja capaz de separar essas duas crianças. 의료진은 쌍둥이 뇌를 스캔해 만든 두개골 전자지도로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준비 과정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분리수술 성공으로 쌍둥이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쌍둥이는 회복 중이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센타클레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이 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12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238단 낸드는 최고층이면서도 최소 크기로 구현돼 생산성이 이전보다 34%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층 기술은 빌딩처럼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기술로 낸드 플래시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네, 2002년 이후 20년 연속으로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플래시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최진혁 부사장은 미국 센타클레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폭발적 데이터 증가는 메모리 업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메모리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연설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고용량 SSD, 즉 보조기억 장치 개발을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1,000조 바이트급 저장 장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 속도를 최대 20배까지 향상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며 업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이번 달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택배용 소형 경유차 사용 제한에 앞서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만 1,000대, 내년 5만 5천 대, 2024년 7만 대, 2025년 8만 5천 대의 전기 1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형은 1,0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지만 뭔가를 본다는 건 의외로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눈으로 본 실체를 시신경을 통해 정확히 구분해 파악해야 하고 그렇게 들어온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정리하는 뇌 프로세스까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이런 작업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이 바로 시각정보 기술인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시각정보 기술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로 소아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지난 22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9대 소아 희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 착수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인공지능 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총 11개 병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소아 희귀 질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성인 희귀 질환도 진단이 어렵긴 하지만 어린이 희귀 질환은 조금 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자꾸 변하고요. 훨씬 더 아기들의 증상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디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소아 희귀 질환은 질병 종류는 많지만 환자 수가 적고 정보가 부족해 진단이 어려운 데다 전문 진료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희귀 질환이 대부분은 유전 질환이라는 것에 착안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질환군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9개 각각의 질환군에 대한 환자 유전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내용을 진단에 활용하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진단 후에는 희귀 질환과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소프트웨어, 예후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검증된 정보나 이런 최신 치료 지견이나 생활에서 어떻게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개발을 시키고 환자들이 실제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아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기념해 AI for Children 현판 전달식도 진행됐는데요. 3년간 80억 원을 투입해 9대 소아 희귀 질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AI나 데이터 같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전 분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법을 또 개발해서 알려드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개발이 완료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소개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은 코브라 박사. 하지만 박사님들과 친하다는 그의 말과 달리 상당히 깍듯한 예의 속에서 기술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기술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구만. 여기도 또 아는 분이 계세요? 그 박사들끼리 다 그 한 달이가 지금 다 안다니까. 나 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친구가 연구 하나 어디 봐봐야겠어. 따라와 얼른.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시각지능연구실의 배유석 책임연구원. 배 박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지금 저 여기 들어보니까 이 앞에 시각지능연구실이라고 적혀 있던데 여기가 무슨 연구를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그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실제로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겁니까? 예. 두 사람 앞에 보이는 TV 화면. 카메라를 통해 현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면이 좀 특이하네요.
근데 박사님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화면에 뭐가 나타났는데 이게 줄 같은 거 이게 뭔가요? 아, 예, 이거는 사람의 이제 관절 정보입니다. 관절? 네, 관절이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 관절을 인식하는 기술은 실제 사람 행동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 AI 인공지능이 그러면 저의 관절을 인식하고 있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잠깐만. 그러면 이 뒤에 숨어도 인식하나? 예. 오, 인식해. 예, 맞습니다. 우와. 오, 그래도 다 보네요. 오. 아주 이게 똑똑한 AI입니다. 자. 이거 관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한번 자, 들어주세요. 어떤 동작을 취해도 관절 모양이 다 인식되는데요. 근데 박사님, 제가 좀 긴밀히 소통하는 정보통에 의하면 지금 이 기술이 딥뷰 플랫폼 기술, 백본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딥뷰, 백본 이 기술이 뭡니까? 아, 예. 딥뷰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이제 과제명입니다. 코드네임이라고 보통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딥뷰 플랫폼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거기 나타나는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시각지능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각지능 플랫폼에 사용되는 기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특징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게 백본 네트워크 기술. 즉, 백본 네트워크 기술은 딥뷰 기술의 핵심 기술인 셈이죠. 그러면 이 기술들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딘가요? 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술들이 실제 적용된 게 이제 한 가지 얘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탐지가 가능한 걸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쓰레기 투기하신 분들도 어떤 분은 다소곳이 맞습니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 던지고 가고 이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관찰합니까? 예. AI가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 행동 패턴을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 그 사람의 관절이 이제 움직임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관절 정보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투기를 행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속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과 들고 있는 투기물, 버리는 위치, 영역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탐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는 AI도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이 기존에 들고 가다가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투기를 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다음에 소개드릴 기술은 도심에서 이제 쓰러지는 위험한 사람을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을 탐지하는 기술? 맞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은 뭐 주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심장마비를 통해서 실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이제 알려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연구팀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 박사님, 이런 시각 지능 연구 이거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보통 사람은 이제 좀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처리한다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좀 전에 보셨는데요. 그것만 해도 사람이 들고 가는 물체가 다양합니다. AI 측면에서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학습을 통해서 인식해야 되고 그 버린 행위 자체도 또 다양한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어려움들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이제 실증을 하다 보면 공공이 CCTV 영상을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한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 자체도 저희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그 지자체 관제센터에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아, 직접 가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실제 환경을 가정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갖고 지자체에 가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캐치하고 와서 다시 저희가 이제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선한 다음에 또 가서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착오 끝에 지금 이 기술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군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그 연구 과정 중에 투철한 신고 정신을 경험을 했다. 예,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뭐예요? 거기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하는 라이브로 이제 대전시에서 주어진 카메라 위치가 초등학교 인근이었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그 탐지를 위해서 이제 실제 이제 눕는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누웠군요. 예, 누웠는데 그때 초등학생이 보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아이고야. 예, 그분이 이제 문제가 없냐고 저희한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했으면 예,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겠습니까? 그 연구원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쓰러진 연기했던 저희 연구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잠시 이쪽에 아니 그 직접 쓰러지시는 연기를 하셨는데 신고까지 당하시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왔을 때는 되게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그 초등학생들이 참 똑똑하구나 하고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연습을 평소에 자주 하셨습니까? 이게 쓰러지는 연기를? 그런 건 아니고 타고난 것 같습니다. 역시 이분 덕택에 지금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쓰러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야, 이렇게 정말 여러 고생들을 이어오시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국은 이 고생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인정을 받으셨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2017년엔 국제 영상인식대회 사물 탐지 분야 2위에 오른 바 있고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예, 딥뷰에서 만드는 시각지능 기술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우수한 시각지능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이러한 기술이 실제 실제 환경에 적용해가지고 기술 검증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배 박사님, 저 코브라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지능 기술. 앞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희소 유전 질환은 환자 한 명당 병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10만 개에 달해서 이를 해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시간을 대폭 줄인 3빌리언의 금창원 대표이사와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명이 눈에 띄거든요. 3빌리언, 우리말로는 3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인가요? 네. 인간 유전체 전체는 30억 개의 이제 DNA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2001년 정도에는 환자 유전체 전체를 한번 읽어내는데 1,000억 정도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서 2015년 말에 1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그 시점에서 3빌리언은 전체 환자 유전체를 읽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진단을 위한 비용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진 시점. 그게 이제 2016년 11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고요. 그 시점에서 저희가 30억 개 DNA 염기서열 전체를 읽어서 진단 가능한 8,000종 정도의 희소 유전 질환을 모두 진단한다는 그런 이제 기업의 의미를 담아서 3빌리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성규 기자, 그 희소 유전 질환이 다소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질환입니까? 그 희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환자가 굉장히 좀 레어한 케이스, 드문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희소 질환은 2,000명 가운데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정의가 됩니다. 현재 10,000종 이상의 희소 질환이 밝혀져 있는데
이 가운데 80%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유전 질환에 해당하고요. 이 8,000여 종의 희소 유전 질환들은 환자의 증상만 가지고는 판단이 매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난청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희소 질환은 870여 개나 되는데 환자 증상으로만 이 870여 개의 질병 가운데서 환자가 어떤 난청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희소 질환이 굉장히 진단이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진단하느냐 굉장히 궁금한 건데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 자체는 앞서 설명했듯이 NGS라는 장비가 있어서 이 장비가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해준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환자 유전체를 이제 읽으면은 전체 이제 지놈에서 한 500만 개 정도 유전 변이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유전자 부위에서만 나오는 변이로만 국한을 하면은 10만 개 정도 변이로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만 개 변이 각각에 대해서 수십 개 정도 이제 룰을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면은 수백만 번 정도의 이제 판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의 진단을 위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수백만 번 정도의 판정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인간의 손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3빌리언은 이제 희소 질환 진단을 위해서 유전 변이 해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수십 개로 구성된 표준 유전 변이 해석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는 부분도 자동화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전체 5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해석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검사 결과로 병원에 전달되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내부 임상유전학팀이 환자의 증상과 발견된 병원성 유전 변이가 위반하는 질병의 상관성을 검증을 한 후에 변이 해석 판정 결과도 최종적으로 이제 매뉴얼 큐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결과가 병원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희소질환 유전자 진단과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현장 인터뷰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라이커리 패스진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저희가 변이를 분류를 할 때 ACM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5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패소제닉, 라이클리 패소제닉, VS, 라이클리 비나인, 비나인. 여기서 이제 패소제닉 또는 라이클리 패소제닉은 이제 병원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거는 곧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변이가 질병이랑 관계가 애매모호한 그런 질병 변이들도 있나요? 보통 ACM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게 VUS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VUS로도 환자의 증상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엄청 레어한 변이이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그 3CNET 같이 인공지능 스코어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레포트를 하긴 하지만 사실 VUS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단에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의사분들께서 그 레포트를 받은 임상의 분들이 다시 한번 환자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가족 검사나 페노타이핑 또는 이제 실험이 가능하다면 펑셔널 스터디 등을 통해서 변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의 결과는 이게 어떤 논문인 거죠? 히어링 로스를 연구하시는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시행한 논문이고요. 약 200명의 이제 난청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엑솜 시퀀싱을 했을 때 엑솜 시퀀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실제 사람이 직접 분석한 것과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한 것에 이제 얼마나 이제 일치하고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가를 평가하는 이제 논문입니다. 그 교수님 연구원분들이 하신 그 결과와 저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 결과가 약 97% 정도가 이제 일치를 해였고 지금 이제 그 논문의 결과를 봐도 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것과 원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굉장히 일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건은 우리가 이제 그 불확실성 유전자 변이 VUS라고 부르는 이 변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유전자 변이 해석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도 환자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이제 유전 변이 데이터,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또 판단된 유전 변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병원성이 있는 유전 변이를 높은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이제 역량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근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는 유전 변이가 이제 주어졌을 때 해당 변이가 질병 유발 가능성을 가지는 변이인지 아닌지를 높은 정확도로 판정을 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병원성 유전 변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 예를 들면 변이가 이제 어떤 유전자에서 유발이 됐는지, 변이의 유전자 내 위치는 어디쯤에 존재하는지, 변이의 이제 종류는 어떤 건지, 병원성 변이와 다른 병원성 변이들과 상대적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진화적 보존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변이 집단 내에서 얼마나 이제 빈번하게 발견되는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병원성 변이 해석 능력을 계속 이제 높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빌리언의 인공지능 유전 변이 해석 시스템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유전 변이를 98.4% 정도 확률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내고 또한 이제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이 또한 99.99%의 확률로 정확히 판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9.4% 정도의 정확도로 유전 변이 병원성을 정확히 이제 판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 변이의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별해낼 수 있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3빌리언의 제품이 상용화를 해서 이미 5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 이제 드렸다시피 이제 3빌리언은 인공지능 유전 변이 해석 시스템을 가지고 요거를 기반으로 유전 변이 해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부분, 이 부분의 해석의 품질을 높인다는 부분에 저희 3빌리언 혁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최소한 20%, 많게는 60% 낮은 비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변이 해석 시스템을 통해 진단 해석력을 또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25% 정도 더 높은 진단율의 품질 경쟁력을 또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주력 사업은 이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데 지금 그거 외에도 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한데 이 데이터 라이센싱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로 유전체를 저희가 이제 갖추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한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이 부분의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제약사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통 이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에 이제 타겟 커스터머들이 되고 신약 개발을 위해 가공된 목적으로 가공된 2차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이제 데이터 라이센싱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정부가 수천억을 들여서 진행한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모은 환자 데이터가 희귀질환 환자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은 17,000명 정도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3빌리언은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환자 수 대비해서 지노믹스 잉글랜드가 확보한 숫자의 2배에 가까운 3만 명 정도의 환자 데이터를 현재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이제 최고의 제품이 이제 바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성장하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여타 분야와는 다르게 바이오는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들도 수년의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의학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는 과정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기술 검증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정부 규제를 이제 넘어서야 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또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 적용도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제품의 완성에서부터 기술의 임상 검증 그리고 제품 승인, 보험 적용까지 1년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까지는 뭐 적어도 5년에서 1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의 특성들을 고려해 기업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널리 정착이 된다면 바이오 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빌리언 같은 바이오 벤처가 이룬 많은 혜택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빌리언 금창원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오르자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네, 지난달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르자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에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6월에 이어 2달 연속 6%를 넘는 상승률은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를 맡은 한국은행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빅스텝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겠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변수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엔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외환 보유액은 4,386억 달러로 전달보다 3억 3천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은은 다른 외화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감소했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 밀과 옥수수, 쌀 등의 곡물의 수입 단가가 식용은 2분기보다 15.9%, 사료용은 1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파종 지연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았던 2분기에 계약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수입 단가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추석까지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배추와 감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이들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소매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추석 성수기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 2,000톤을 비축했고 배추와 감자도 6,000톤씩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늘과 양파도 각각 6,000톤, 2만 톤을 비축했고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일정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암소와 모든 돼지에 대한 도축 수수료를 지원해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1.7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석유 수출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9월 산유량을 소폭 증산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9월 산유량 구몰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오펙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난달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북항 해저 터널 바닥이 물에 흥건히 젖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유입된 바닷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정확한 누수 장소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 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작동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바이오 분자세포 구조 연구단은 초저온 투과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결합 단백질에 둘러싸인 채로 말발굽 모양의 단백질에 한 번 더 감싸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성장 조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프로토닉 세라믹 연료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마이크로파를 사용해서 세라믹 입자를 5분 만에 가열해 단단하게 만들어 고성능 프로토닉 세라믹 연료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토닉 세라믹 연료 전지는 섭씨 600도 이하의 저온에서 높은 효율로 전력을 변환하거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서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말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공정에서는 세라믹 입자를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기존 공정에서 생기는 전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조기령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조 교수는 빛을 이용해 고체 물질의 전기적, 광학적, 양자역학적 특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흘록해 상태를 지속해서 구현하는 데 성공해 양자기술 발전과 신소재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기상청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7개 기관이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는 분야별로 특화된 자원을 구축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반과 응용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센터 역량 고도화와 센터 간 연계 강화, 시스템 독자 개발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성과 공격성을 띠는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수나 화장품 또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고 벌집 발견 시 섣불리 제거하기보다는 119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